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도시의 소음이 정점에 달하는 오후였다. 재개발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온 낡은 희망시장 골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듯 활기로 북적였다.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목청 높은 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운 생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윤서아는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자신이 직접 만든 자그마한 수공예품들을 팔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았지만 깨끗한 면 티셔츠와 카디건. 누가 보아도 그녀는 이 시장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든 평범하고 가난한 노점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브로치와 매듭 팔찌들은 이 거친 시장의 물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물건을 파는데 열중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감각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옆 좌판에서 김치를 파는 할머니의 한숨 섞인 푸념 과일 가게 주인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통화 내용, 그리고 시장 구석에서 수상한 눈빛으로 상인들을 훑는 낯선 사내들의 움직임까지 그녀의 눈과 귀는 최고 성능의 정보 수집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세댁 오늘도 장사 잘 안 되나 봐. 표정이 영 어둡네. 옆 좌판의 김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어왔다.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날이 굳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대한민국 최상위 1%의 부를 거머쥔 KH그룹 권진혁 회장의 아내. 하지만 지난 석 달간 그녀의 세상은 이곳 희망시장이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있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거친 욕설과 함께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행색에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과일 가게 좌판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봐 영감 장사, 똑바로 안에 길 막고 지랄이야. 아니 젊은 양반들이 왜 이러시오. 과일 가게 주인의 항변의 사내 중 하나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상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된 폭력이었다. 사내들은 좌판을 엎고 물건을 짓밟으며 시장을 휘저었다. 서아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좌판을 정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들의 얼굴과 행동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냉정했다. 꼼짝 마, 모두 엎드려.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은 난동을 부린 건달들을 제압하는 대신 곤봉을 휘두르며 겁에 질린 상인들을 위협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이다. 허가 없이 장사하는 놈들 전부 연행해. 명백한 표적 단속이었다. 상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막무가내였다. 건달들은 어느새 슬그머니 현장을 빠져나가고 없었다. 한 중년의 경찰관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법을 집행하는 자의 정의감 대신 약자를 향한 경멸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름 주민번호대.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경찰관의 심기를 거슬렀다. 이 아줌마가 말 안 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되고 싶어. 그는 거칠게 서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서아의 작은 좌판이 쏟아지며 그녀가 밤새워 만들었던 수공예품들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서아의 시선이 잠시 바닥에 떨어진 망가진 브로치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녀의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꽃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다. 수갑 채워. 경찰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서아의 손목을 휘감았다. 철컥. 무정하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은색 수갑이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 채워졌다. 주변 상인들의 탄식과 울음소리 속에서 윤서아는 단 한마디의 저항도,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묵묵히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만장자의 아내가 빈민가의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희망시장 앞 파출소는 혼돈 그 자체였다. 억울하게 연행된 상인들의 울음과 항의가 뒤섞여 낡은 건물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형사들은 귀찮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제압했고, 한쪽에서는 조서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윤서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다른 상인들을 안쓰럽게 쳐다보다가 이내 이 연극을 지휘하고 있는 주역을 찾아 시선을 옮겼다. 파출소장이라는 명패를 앞에 둔 배가 불룩 나온 한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이 모든 상황을 흡족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서아는 확신했다. 그는 이 판의 졸주대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윗선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저기요, 젊은 엄마 댁도 한 통화하게 해줄 테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합의금이나 준비하라고 해. 파출소장이 서아를 향해 조롱 섞인 말투로 턱짓했다. 그의 눈에는 서아가 조용하고 만만해 보였을 터였다. 서아의 침착함이 그의 비위를 거슬렀던 것이다. 서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 앞으로 걸어갔다. 다른 상인들은 가족에게 전화해 울며 불며 상황을 설명하기 바빴다. 서아는 수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직접 누르지 않았던, 그러나 결코 잊은 적 없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건조하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나야, 희망시장 앞 파출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짧은 대답을 듣고는 조용히 응 이라고만 답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모든 과정이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파출소장은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야, 저 아줌마는 겁먹어서 벙어리가 됐나? 그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파출소 밖에서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소란스러웠던 파출소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벌컥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이들의 모습에 파출소 안의 모든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온몸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선두에 선 남자가 파출소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의 수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 윤서아 씨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앤장. 그 이름이 나오자 파출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저는 KH그룹 회장 비서실장 박진수입니다. 변호사들 뒤에 서 있던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의 남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KH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파출 소장은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었다. 저희 사모님께 어떤 혐의를 적용하신 겁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사모님이라니요. 그럴 리가. 저 노점상 아줌마 말입니까? 파출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구석에 앉은 서아를 가리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출소 문가에 방금 전의 모든 위압감을 한낱 어린애 장난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나타났다. 권진혁이었다. 그는 문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코트 흐트러짐 없는 모습.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지옥의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파출소 내부를 빠르게 훑더니 마침내 한 곳에 멈춰 섰다. 바로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그의 아내 윤서아의 모습이었다. 권진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무게를 담아 파출소장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살기에 눌려 파출소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권진혁은 낮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지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아내, 그 두 마디가 확인 사살이었다. 파출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파출소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변호사들은 법 조항을 읊으며 경찰관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김 비서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진혁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아의 앞에 멈춰 서서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올가맨 은색 수갑을 향해 손을 뻗었다. KH그룹 회장 부부의 전용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검은색 세단 안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권진혁은 굳게 닫힌 입술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손등 위로 튀어나온 힘줄이 그의 분노를 짐작하게 했다. 윤서아는 여전히 허름한 노점상, 차림 그대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그녀의 낡은 카디건이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풍경은 마치 그들 부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듯했다. 마침내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권진혁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윤서아. 그의 고함이 대리석 벽을 때리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지저분한 시장 바닥에서 노점상이라니. 당신이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KH그룹의 안주인이 일개 잡범처럼 체포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의 분노는 서아를 향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대한 손상을 참을 수 없다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 서아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요했고 그 어떤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필요한 일 대체 뭐가? 지금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진혁 씨, 제발 날 믿어줘요. 그녀의 차분한 대답은 오히려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하며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그가 사랑한 아내는 언제나 현명하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행동은 무모하고 비상식적이었다. 진혁이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 서아의 생각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날 3개월 전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서아는 그녀의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열정 넘치는 사회부 기자였던 친구 이수진과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서아야, 나 아무래도 대박 특종 하나 잡은 것 같아. 수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흥분된 얼굴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희망시장 재개발 비리 의혹이라고 적힌 취재 수첩이 들려 있었다. KH건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잖아. 근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유령 회사를 내세워서 보상금을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 남편 회사 부회장인 최강민이 있는 것 같아. 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강민 부회장은 남편 권진혁이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이었다. 확실한 증거 있어 결정적인 장부를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놈들 가면 똑똑히 벗겨줄 테니까. 수지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그런 친구가 불안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주일 후 이수지는 강변북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너무나도 성급하게 수사를 종결시켰다. 하지만 서아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수진의 유품을 정리하던 서아는 그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암호 같은 메시지와 그녀의 클라우드에 숨겨져 있던 몇 장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최강민 부회장과 서아가 체포되었던 파출소의 소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아는 깨달았다. 적은 너무나도 깊숙한 곳에 바로 남편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경찰도 언론도 이미 그의 소나기에 들어갔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KH그룹 안주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남은 증거마저 사라지고 자신 또한 위험해질 터였다. 진실을 밝힐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스스로 유령이 되어 사건의 심장부인 희망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미처 경계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서아, 진혁의 외침이 그녀를 과거의 상념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의 눈은 상처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왜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서아는 그런 그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내 친구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그 칼날이 이제 당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확실한 증거 없이 남편에게 그의 오른팔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회사 전체를 내전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았다. 최강민은 그 혼란을 틈타 모든 것을 덮고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전부 다 말해줄게요. 그러니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날 믿어줘요.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결연한 의지를 진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의 보호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상처받은 얼굴로 그녀의 손을 놓고 돌아섰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남극의 빙하보다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외부의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그들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KH그룹의 부회장실은 권진혁의 회장실과는
또 다른 종류의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고풍스러운 기품보다는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야심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책상에 앉아 최강민 부회장은 방금 막 보고를 마친 부하 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서까지 가셨다. 이 말인가? 최강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보고를 하던 직원은 그의 심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저희가 심어놓은 용역들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에도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구경이라도 하는 사람처럼요. 저희의 시장 정리 작업에 휩쓸린 운 없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최강민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윤서아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그림 같은 인형. 권진혁이 애지중지하는 트로피 와이프. 그게 그가 가진 윤서아에 대한 인상이었다. 그런 여자가 허름한 시장 바닥에서 노점상 놀이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이 상황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재미있군. 심심풀이로 서민 체험이라도 하러 나갔다가 꼴이 우스워졌어. 회장님 체면이 말이 아니겠군. 그는 부하 직원을 손짓으로 물렸다. 혼자 남은 최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우연과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그의 예리한 감각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왜 하필 그 시장이었지? 그리고 왜 수갑을 찰 때까지 그렇게 침착했을까? 보통의 부잣집 사모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단 한 번의 전화로 국내 최고의 로펌과 KH그룹 비서실을 움직였다. 그것은 겁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를 둔 전략가의 움직임이었다. 순간 최강민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이수진 기자. 몇 달 전 뺑소니 사고로 죽은 사회부 기자. 희망시장 재개발 비리를 끈질기게 파고들던, 그리고 윤서아의 유일한 친구였던 여자. 최강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포식자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변했다. 점들이 연결되며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민 체험놀이도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접근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랬다고 생각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칼을 품고 자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최강민은 즉시 내부 전화의 버튼을 눌렀다. 조 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신복조 부장이었다. 최강민의 목소리는 이전의 부드러움을 완전히 잃고 강철처럼 단단하고 냉혹해져 있었다. 시장 정리 작업은 일단 보류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네, 하지만 거의 마무리가. 내 말 들어. 지금부터 윤서아 회장님 사모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지난 석 달간의 모든 행적, 누굴 만났고 어딜 갔고 뭘 먹었는지까지 전부. 밤에 무슨 꿈을 꾸는지까지 알아낼 각오로 파고들어. 조 부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장 사람 붙여서 24시간 미행하고 통화 내역 전부 감청해. 권진혁 회장과 결혼하기 전 과거까지 샅샅이 뒤져 약점을 찾아내. 그 여자가 뭘 노리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최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 권진혁의 펜트하우스가 있을 법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권진혁은 그가 보기에 물려받은 자리에 안주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였다. 이 KH그룹의 진정한 힘과 부는 깨끗한 얼굴 뒤에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은 자신 최강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 왕국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졌다. 어디 한번 놀아보실까, 작은 인형 아가씨. 여긴 내 왕국이야. 회장님 사모라고 해도 내 앞길을 막는 건 용납 못해. 체스판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윤서아를 사냥해야 할 명확한 목표물로 인식했다. 조용했던 수면 아래에서 두 거대한 포식자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아가 돌아온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다. 권진혁은 아내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집 밖을 나설 때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녀의 모든 통화는 비서실을 통해 감청되었다. 그는 값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선물하며 그녀가 다시 예전의 회장님 사모님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서아에게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희망시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부패의 증거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 삼엄한 감시를 뚫고 나갈 방법이 필요했다. 며칠 후 서아는 조용히 박 비서를 불렀다. 박 비서님, 제가 후원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내일 비공개 전시회가 열려요. 경호원들은 로비에서 대기시키고 저 혼자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뒤뜰 쪽으로 차 한 대를 준비해줘요. 1시간. 딱 1시간이면 돼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서아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약속된 차에 올라타 희망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다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평범한 노점상의 모습이었다. 경찰 단속의 여파로 시장의 분위기는 흉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몇몇 좌파는 아예 문을 닫았고 남은 상인들의 얼굴에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곧장 김치 할머니의 좌판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박 비서가 몰래 준비한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새댁이 뭐가 죄송해. 다 힘없는 우리 잘못이지.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피해 입으신 다른 상인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는 성이에요. 변호사 연락처도 안에 들어있으니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 세댁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일 텐데 늘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했다. 할머니는 서아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좌판 뒤편의 작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핀 후 김치통 아래 깊숙한 곳에서 기름때 묻은 낡은 회계장부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사라진 우리 시장 관리소장 김영감의 장부요. 사람이 참 좋았는데 재개발 건 때문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렸지 뭐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라지기 전날 밤에 김영감이 날 찾아왔었어.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장부를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글도 잘 모르고 힘도 없는 늙은이야. 하지만 새댁은 뭔가 달라.
세댁이라면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알 것 같아서 서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출 내역서였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그 안에 숨겨진 이상한 패턴들을 즉시 발견했다. CK 개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이름으로 매달 거액의 시장 발전 기금이 지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시장에서 용역 깡패들이 난동을 부린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CK, 최강민.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 소장이 사라지기 직전에 휘갈겨 쓴 듯한 메모가 남아 있었다. 블루 다이아몬드 호텔 707호 매월 15일.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강민과 그의 하수인들이 주고받은 모든 검은 거래의 기록. 친구 수진이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증거였다. 그때 서아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박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가씨 경호팀에서 아가씨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금 즉시 약속된 장소로. 서아는 장부를 품 안에 깊숙이 넣었다.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그녀는 시장의 뒷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약속된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노리는 포식자의 감시망 또한 한층 더 맹렬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강민 부회장의 사무실에는 분노의 냉기가 감돌았다. 윤서아가 자신의 경호팀을 따돌리고 시장에 다녀왔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쳐놓은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윤서아라는 변수를 너무 신중하게 다뤘다고 판단했다. 쥐새끼 한 마리를 잡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 쥐는 덫으로 잡는 게 아니라 둥지 자체를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것을. 그의 눈빛이 잔혹하게 빛났다. 더 이상의 탐색전은 무의미했다. 그는 즉시 조 부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희망시장 이번 주 내로 깨끗하게 정리해. 네, 하지만 지난번처럼 경찰을 동원하기에는. 멍청한 놈. 누가 경찰을 쓰라고 했나? 최강민은 조 부장을 경멸적으로 쳐다봤다. 이번에는 사고처럼 보여서도 안 돼. 상인들끼리의 밥그릇 싸움 혹은 단순한 화재 사고 뭐든 좋다.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땅을 밟고 싶지 않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그곳을 그녀가 소중히 여긴다면 그 소중한 것을 재로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그의 지시는 명백한 파괴 명령이었다. 그날 밤 희망시장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이 드리워졌다. 낮에 윤서아의 격려로 잠시 희망을 품었던 상인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악몽을 목격해야 했다.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든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시장을 덮쳤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닥치는 대로 좌판을 부수고 물건들을 짓밟았다. 시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파괴음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다. 이러지들 마시오, 제발. 김치 할머니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필사적이었다. 여긴 우리 목숨이야, 제발. 하지만 깡패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밀려난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날카로운 좌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할머니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할머니, 상인들의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깡패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파괴를 계속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윤서아는 할머니가 건네준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최강민의 자금 흐름과 범죄의 증거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몰래 숨겨둔 비상 연락용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었다. 세댁.
큰일 났어. 깡패들이. 할머니가 다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과 비명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다쳤다는 말. 그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냉정한 이성이 사라지고 들끓는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친구의 죽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믿어준 무고한 사람들의 피. 최강민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처럼 숨어서 싸울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의 싸움은 힘없는 약자들의 희생만을 낳을 뿐이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박 비서님, 네 아가씨, 플랜 B를 실행하세요. 플랜 B.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서아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공식적인 힘을 사용하는 첫 번째 카드였다. 박 비서의 지휘 아래 KH그룹에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째, KH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해온 언론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서아가 미리 시장 곳곳에 설치해 두었던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 원본을 가지고 국내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제보했다. 충격 영상 단독 입수, 희망시장 재개발, 현장 용역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깡패들이 좌판을 부수고 할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둘째, 김앤장의 변호인단이 움직였다. 그들은 폭행 영상과 피해 상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희망시장 앞 파출소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본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죄목은 특수 폭행 재물 손괴, 그리고 현장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었다. 파장은 거대했다.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고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의 압박에 밀린 경찰청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을 약속했다. 희망시장 파출소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고 감찰에 들어갔다. 최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TV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전국적인 스캔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개미 몇 마리를 밟아 죽이려 했을 뿐인데 거대한 말벌집을 걷어찬 꼴이 되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니터에 떠 있는 윤서아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인형인 줄 알았던 여왕이 드디어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희망시장 폭력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동안 KH그룹의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권진혁은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뉴스 속보에는 온통 희망시장 이야기뿐이었다. 용역 깡패들의 잔혹한 폭행 장면, 피 흘리며 쓰러지는 노인겁에 질려오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배우로 자신의 회사 KH건설과 최강민 부회장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이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에 의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윤서아,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벌여온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어. 권진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들고 온 작은 보안 USB와 낡은 회계장부를 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최강민 부회장은 당신의 오른팔이었으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 내 말만 믿고 그를 내치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까 오히려 그에게 반격할 기회만 줬을 거예요. 진혁은 말없이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의 아내가 지난 석 달간 목숨을 걸고 모은 진실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죽은 이수진 기자가 남긴 마지막 취재 기록, 최강민과 파출소장의 은밀한 만남을 담은 사진, 희망시장 관리소장이 남긴 비자금 장부, 그리고 시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녹화된 용역 깡패들이 최강민의 신복인 조 부장과 접선하는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최강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혁의 얼굴이 분노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홀로 이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들도록 방치했다. 그는 그녀를 믿어 주기는커녕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며 그녀를 감시하고 억압했다. 아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는 사실상 적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서아야 나는 그는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당신과 내가 함께. 그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던 진혁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적을 바라보는 동지가 된 것이다. 진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상처받은 남편의 눈빛은 사라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군주의 눈빛이 돌아왔다. 박비서, 그의 호출의 박비서가 서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들어왔다. 지금부터 내 모든 지시는 회장 명령인 동시에 여기 있는 윤서아 사모님의 명령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권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우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최강민 부회장 해임 및 특별감사 착수건이다. 그리고 법무팀의 지시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최강민과 관련자 전원을 배임 횡령, 폭행교사,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언론팀에는 공식 발표를 준비시켜. KH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상인들에 대한 전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또한 그룹 내 모든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외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윤서아 사모님께서 직접 맡으실 거라고 발표해. 그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자신의 아내에게 그룹의 운명을 바꿀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깊은 속죄의 표현이었다. 서아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그가 이끄는 거대한 제국이 버티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거대한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강민이라는 맹수는 자신이 잠든 사자의 코털뿐만 아니라 그 암사자의 새끼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터였다. 권진혁과 윤서아 두 사람이 하나의 의지로 뭉친 순간 KH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무섭도록 효율적인 전쟁 기계로 변모했다.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지체 없이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행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최강민의 자금주를 향했다. 권진혁은 회장 직권으로
최강민과 연관된 모든 유령 회사 및 차명 계좌에 대한 지급 동결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그룹의 재무팀은 그가 손을 뻗치고 있던 제2금융권과 사채 시장을 압박했다. 최강민의 돈줄은 하루아침에 모조리 마비되었다. 그가 부패의 제국을 유지하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공격은 그의 인맥을 향했다. KH그룹 법무팀과 언론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최강민과 결탁했던 경찰 공무원 정치인들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씩 언론에 터져나왔다. 최강민이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쥐새끼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그를 배신했다. 그들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최강민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려 했다. 내부에서는 윤서아가 이끄는 특별감사위원회의 칼날이 매섭게 휘둘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은 노점상이 아니었다. 서슬퍼런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감사위원장으로서 그녀는 최강민의 신복들을 하나씩 신문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빈틈없는 논리 앞에서 거짓으로 버티던 그들의 방어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최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 고립되었다. 한때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피했고 충성을 맹세하던 부하들은 검찰 조사실에서 그의 죄를 고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그물에 걸린 맹수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TV와 신문에서는 연일 자신의 이름이 범죄자로서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와 권진혁 그 두 사람이 이토록 무섭게 자신을 몰아붙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림 같은 인형과 순진한 이상주의자, 그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기업과 법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 최강민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략 대신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무너지더라도 너희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선물해주고 가야겠다. 그는 윤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최강민은 마지막 남은 신복인 조 부장을 불렀다. 희망시장 할망구, 지금 어디에 있지? KH그룹 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잘 됐군. 최강민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 부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날 오후 서아는 김치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KH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리네. 고마워서 어쩌나. 별 말씀을요.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다가올 끔찍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병원에서 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던 차 안.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증오와 광기로 뒤틀린 최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장났어. 최강민,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나 천만에. 게임은 내가 끝이라고 말할 때 끝나는 거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할망구가 곱게 죽고 싶다면 김 소장이 남긴 장부 원본을 가지고 와. 혼자서. 경찰에 알리는 순간 할망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차 돌려 당장. 궁지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으로 그녀의 가장 약한 곳을 물어뜯은 것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기업의 전쟁이 아니었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가 될 터였다. 최강민의 협박 전화를 받은 윤서아의 머릿속은 순간 차갑게 식었다.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렬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제 그들 사이에 비밀은 없었다. 진혁 씨, 최강민이 할머니를 납치했어요. 장부 원본을 가지고 혼자 오라고 해요. 수화기 너머로 권진혁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였다. 안 돼요. 서아가 그의 분노를 가로막았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린 쥐예요. 섣불리 자극했다간 할머니가 위험해져요. 그의 게임에 맞춰주되 우리의 방식으로 판을 끝내야 해요. 당신 계획이 있어. 네. 그가 이런 극단적인 수를 쓸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서아는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원본 장부는 사실 박 비서가 전문가를 동원해 만든 완벽한 위조품이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갔을 때 그녀는 할머니의 옷깃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GPS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달아두었다. 최강민 같은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가장 비열한 방법을 쓸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던 것이다. 그녀의 치밀함에 권진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내의 지혜와 용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경찰 내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정예 팀을 비밀리에 소집해 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밤은 짙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최강민이 말한 인천 외곽의 폐공장으로 홀로 차를 몰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공장 내부는 거대하고 어두웠으며 여기저기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중앙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최강민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련된 부회장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샌 듯 헝클어진 머리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조 부장이 겁에 질린 할머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왁군 윤서아. 최강민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네가 이길 줄 알았나? 이 바닥의 승패는 누가 더 비열해질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이 늙은이를 살리고 싶으면 장부를 이리 던져. 서아는 품 안에서 가짜 장부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하며 그의 자만심을 부추겼다. 할머니를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드릴게요. 흥정할 처지가 아닐 텐데. 최강민이 조 부장에게 눈짓하자 칼날이 할머니의 목을 파고들었다. 알았어요. 던질게요. 서아는 그의 요구대로 장부를 바닥으로 미끄러뜨렸다. 최강민의 부하 하나가 달려와 장부를 펼쳐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강민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장부만 있으면 해외로 도피해 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가 장부를 움켜쥐고 잠시 방심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아는 할머니를 향해 그들만이 아는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하지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할머니, 이제 김치 장사는 문 닫을 시간이네요. 할머니, 이제 김치 장사는 문 닫을 시간이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폐공장의 모든 것이 폭발하듯 변했다. 쾅쾅 공장의 모든 출입문이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박살났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공장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천장의 창문들이 깨지며
검은 복장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쏟아져 내렸다. 움직이면 쏜다. 무기 버려. 최강민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지옥도에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미 그들의 이마에는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조준되어 있었다. 방탄조끼를 입은 권진혁이 직접 팀의 선두에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최강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혼란을 틈타서 하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조 부장은 저항 한 번 못하고 특공대원에게 제압당했다. 모든 상황은 단 1분 만에 종료되었다. 최강민은 무릎을 꿇은 채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절망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만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안전하게 구출된 할머니를 부축한 뒤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최강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장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외통수야. 체스에서 왕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태. 체크메이트. 그 한마디가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선고였다. 폐공장에서의 격렬했던 밤이 지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KH그룹의 비리,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살인, 교사, 납치,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한 제국을 떠받치던 하수인들 역시 각자의 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법의 심판은 더뎠지만 정확했다. KH그룹 내부에는 윤서아가 이끄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도려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한때는 숨겨진 그림자였던 그녀는 이제 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한때 절망의 땅이었던 희망시장 부지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윤서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보석이나 드레스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그녀는 과거 노점상 시절의 소박함과 그룹의 리더로서의 강인함을 모두 아우르는 독특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고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녀는 청중석에 앉아있는 희망시장 상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그 중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김치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새롭게 태어날 희망타운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이곳을 지키셨던 모든 상인분들께는 최우선적으로 입주권안을 드릴 것이며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곳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표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복수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신 그 폐허 위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착공식이 끝나고 서아는 남편 권진혁과 함께 공사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다. 진혁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서아야. 당신은 회사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영혼을 불어넣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당신이 날 믿어줬으니까.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비밀이나 불신은 없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단단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이제 막 첫삽을 뜨기 시작한 희망타운의 부지를 내려다보았다. 잿빛이었던 땅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조만장자의 아내 혹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함과 시장 골목의 치열함을 모두 가슴에 품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강인함이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달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그늘진 곳에 숨는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히 빛을 향해 나아가는 태양처럼